자, 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자체로만 얘기했을 때 부동산을 온전히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죠.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부동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부동산 자체가 경제의 한 축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대해서 내가 전혀 그냥 배제하고 무시한 상태에서 부동산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정확한 인지가 좀 어렵습니다. 이걸 잘 보여준 사례가 언제냐면 지난 2019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죠. SBS에서요. 모닝와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닝와이드. 여기서 어떤 보도를 했냐면 설문조사를 했어요. 새해가 되면은 흔히 하는 조사죠.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2019년에 부동산 전망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떤 그룹한테 물어봤냐면 두 그룹이에요. A그룹은요. 부동산 학계 그리고 금융 전문가들 이분들 약 112명에게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B라는 그룹은 서울에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좀 많습니다. 512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침체될까요? 좋아질까요? 이런 걸 질문하니까 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50% 정도, 절반 반반 갈리더라고요. 반 정도는 앞으로 올라갈 거다. 그리고 반 정도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답을 했고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요, 약 68%가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차이가 나죠. 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고요. 물론 이제 인원수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요 학계와 금융 전문가 사람들은 경제라는 측면을 봤을 때 부동산 시장 자체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리스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그렇게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 같다. 앞으로 그렇게 떨어지지만은 않을 것 같다. 왜? 이런저런 뭐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를 따졌을 때겠죠. 근데 부동산 자체로만 따졌을 때 수요와 공급이라든가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분위기 이런 것만 따졌을 때 공인중개사 분들은 그런 것만 따지면 되니까요. 근데 그것만 따졌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이 특히 서울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 올 한해 좀 침체될 것이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부동산은 이 부동산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단편적인 부분이 나오겠지만 좀 더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이걸 좀 전체적으로 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할까 해요. 자, 현재 대한민국에서요, 이 저금리라는 거를 배제하고 논할 수 있는 경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저금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됐어요. 현재 기준금리가 얼마냐면 지난 11월 달에 올랐죠? 현재 1.75%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올라서 2%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올해 들어서. 근데 이것도 여러 번 올리지는 못합니다. 2% 이상 올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왜? 현재 가계부채가 너무 심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돼요. 저금리에서 굉장히 양분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하나 어떤 게 있냐면 가계부채가 있어요. 가계부채. 이자가 싸니까 돈을 많이 빌려서 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어느새 1,500조에 달하게 됩니다. 이 정도 규모면 굉장하죠. 금리를 1% 아니 1%까지 아니더라도 0.5% 0.25%만 올려도 1년에 지게 되는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함부로 금리를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는 것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또 아이러니하게도요. 이거는 이제 돈을 빌린 거죠. 근데 저금리 때문에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생긴 게 뭐냐면 단기성 부동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요 단기성 부동자금은 뭐냐면 단기라는 건 짧은 기간 얘기하는 거고요. 부동은 그 부동산 할 때 부동자는 아니에요. 부동산 할 때 부동산 그 안이부에 움직일 동자죠.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얘기하는 건데 요 부동자금 할 때 부동은 뭐냐면 뜰부 부력할 때 부자 있죠. 뜰부에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둥둥 떠다니는 돈들이 얘기하는 게 이 단기성 부동자금이에요. 현재 의 규모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만 1,000조 규모네요. 1,000조 규모. 어마어마하죠. 쉽게 말씀드려서 투자할 데가 없어서 은행의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거기다가 돈을 넣을 수는 없고 다른 뭔가에 좀 찾아다니는 돈이 무려 1,000조에 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뭐 좀 괜찮은 상품이 났다. 이번 미래신도시에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죠. 평균 경쟁률이 130대 1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돈을 쌓아놓고 어디 괜찮은 데 없나, 시세 차익을 편하게 볼 수 있는 데가 없나, 정확한 투자처 없나, 이렇게 따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다 저금리로 인해서 이자가 싸니까 많이 빌리는 사람들, 이자가 너무 싸니까 은행에 못 넣어놓고 떠들어 다니는 돈들이 극단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것도 규모가 굉장히 커요. 이 불안 요소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동결하거나 아니면 올려봤자 0.25% 조금씩 올리던가, 그것도 오랫동안 시간이 천천히 걸려서 올리게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중에 2%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요, 부동산 자체로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상승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급이 너무 많은 상태고요. 공급이 너무 많은 상태고, 수요는 지금 계속해서 틀어막히고 있죠. 정부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서 그 김현미 장관이 처음 취임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살 집이 아니면 파시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강세로 나갈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해요. 분명히 박근혜 정부에서 꾸준하게 최경환이라는 양반이 집값이 올라가면 대출을 더 많이 줬고요. 전세금이 너무 비싸지면 대출을 더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라고 발표하는데 막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고 그랬다니까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대부분 다 금융정책이 우선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돈 말고 남의 돈, 은행 돈 가지고 집을 사고 돈을 벌고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진 상태라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갭 투자라는 걸 해가지고 대학생부터 해서 주부들 이런저런 사람들 다 뛰어들어서 집을 사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뭔가 대응을 하거나 뭔가 준비를 하거나 팔거나 이런 기회를 안 주고 그냥 그때부터 강세로 들어가서 일단 무조건 팔아라,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가버린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정책이긴 해요. 어쨌든 그렇게 시작한 정책은 지금까지도 일관성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억제하고 있고요. 공급에 대한 확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공급은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이었고요. 그래서 대신 나왔던 게 뭐냐면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게 재생. 뭐 도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뉴딜 정책이 중심이었어요. 문재인 정권의 최대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이전에 노후된 지역들을 새로 개발해서 뭐 뉴딜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수요 억제만으로는 집값을 잡기가 어렵겠다고 판단을 하고요. 주택 공급을 30만 호를 추가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진행하게 되죠. 자, 그럼 보세요. 안 그래도 집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수요를 또 틀어막아요. 뭐 이거 할 수 없게 뭐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규제 있죠. 제가 조만간 규제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의 뭐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도 아니고 사실 1주택자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때 아예 대출을 안 해줘 버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커요. 집을 살 때 어쨌든 간에 투자 목적이 됐든 뭐 어떤 목적이 됐든 간에 집을 살 때 대출이 거의 안 끼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예 대출을 못 받게 한다고 하면, 물론 지방 가서 돈 안 되는데 지역 가서 집을 살려고 그러면 대출을 얼마든지 해주겠죠. 근데 적어도 돈 된다고 하는 수도권에서는 대출이 안 됩니다. 이거 자체가 수요를 굉장히 틀어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 지금 안 그래도 많은 상태에서 수요를 줄여버려서 이 관계를 더 심하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 또 뭐까지 얹어요? 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하죠. 지난 9월 21일 날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2018년 9월달에 35,000 가구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 그 당시에 시흥 거모지구라든가 뭐 성남의 금토지구라든가 여러 데 있었죠. 몇 군데 가지고 당시 여기가 되게 막 주목받고 투자자들 많이 뛰어들고 그린벨트 해제된다고 난리 나고 막 그랬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2018년 12월 달에 큰 규모로 발표를 하죠. 15만 5천 가구를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이른바 3기 신도시라 불리는 과천, 남양주, 그리고 하남, 플러스 인천 계양이 있는데, 정신명칭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그 지구죠. 요 4개 지역을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약 680만 평 정도예요. 이 정도를 발표하고 여기다 플러스 37군데의 크고 작은 택지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좀 사람들이 3기 신도시에 좀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하다 생각해요. 정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뭐를 진행하고 있냐면 여기를 대부분 다 국유지나 뭐 군사시설 그런 데 있죠. 요런 국가 땅들, 쉽게 말해서 보상 기간이 짧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땅들로 지정을 해놨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2019년 상반기에 11만 가구를 추가 발표합니다. 11만 가구. 근데 여기서 이제 뭐를 얘기했냐면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요 11만 가구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택지를 추천하고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하라 이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 무조건 하게 하지 말고 경기도와 서울에서 먼저 진행할 수 있을 만한 곳들, 그런 필요한 곳들을 먼저 지정을 해달라 이거죠. 그러면 이 부분도 아마 상반기에 발표가 되면 상당히 파급력이 클 겁니다. 도합해서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거의 반년 남짓이죠. 반년 남짓에 30만 가구를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정도면 굉장한 규모예요. 그러면 공급에 대한 부분만 이만큼이 나왔고요. 아까 앞에 거랑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화이트보다 좁으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자, 안 그래도 공급은 수요보다 많았어요. 대신에 사람들이 내 집 마련 못하는 자가 보급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가 보급률이 50%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가격이 많이 올랐던 이유는 전세에 대한 부분, 전세에 대한 부분이 좀 포인트가 돼서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게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서 수요라는 거를 억제를 해버리고요. 공급은 사실은 말도 안 될 정도로 확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가격이 오를 만한 요소는 없어요. 없습니다. 가격이 오를 만한 요소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겠죠?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성 부동자금이라는 것들, 이 규모가 1000조예요. 1000조. 이 막대한 돈들이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돈 될 만한 곳들을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생돈들이 있는데 사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망가질 일은 별로 없어요. 돈이 급해서 빨리 판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략의 변화를 줘서 집 대신에 뭐 상가를 사든가 빌딩을 사든가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무너질 일은 별로 없습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동산 자체로만 봤을 때는 침체가 되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외에 단기성 부동자금이라든가 저금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이 크게 침체되거나 무슨 일본식의 폭락이 된다든가 이런 식의 예측들도 많던데, 그렇게까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인구에 대한 불안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얘기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들어온 사람들을 뭐 다 내줬던 거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안산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운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대부분 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들 지금도 중국 쪽부터 해가지고 동남아 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인구 부족분에 대해서 좀 채워지게 되면 어쨌든 이 사람들도 와서 외국인이라고 집 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주택 수요는 그렇게까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집값은 올라갈 여력은 없지만 대폭락까지 올 일은 없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 2019년까지 얘기입니다.